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 오늘은 TDF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펀드로 판매가 됐었고, 최근에는 TDF도 ETF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은퇴 자금 용도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컨셉의 펀드예요. 그래서 이 TDF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TDF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서 펀드의 일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TDF가 ETF의 형태로도 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특정 날짜를 타겟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컨셉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특정 날짜까지 자율주행,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어떤 주식과 채권,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면서 알아서 성과를 내주는 컨셉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TDF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이름은 아시다시피 ETF를 만든 자산 운용사의 이제 브랜드고, 뭐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플러스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 뒤에 있는 숫자인데요.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이제 빈티지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는 운용 목표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30이면은 20세, 30세, 2030 세대 이 개념이 아니고 2030년 이거예요. 그래서 2030도 있고 2040도 있을 거고, 뭐 2050도 있고, 최근에는 2060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이 해당 연도를 타겟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운용 기간이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개념인 거죠. 2030이면은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남았으니까 5년 동안 운용을 하다가 2030년에 은퇴를 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2040이면 2040년도, 2050이면은 2050년도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 투자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이 자산 배분을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이 노출되는 변동성을 충분히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 TDF가 갖고 있는 이 자산 배분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반대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수록 자산 배분이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율주행으로 알아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30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이 TDF의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을 줄이는 방식, 그러니까는 채권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낮추는 그러한 컨셉으로 자산 배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자산 배분을 바꾸느냐,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TDF 2035가 있다. 그러면은 2025년 현재 시점에 주식 자산을 70%로 두고 채권 자산 30%로 두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은퇴 시기가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주식 자산의 비중을 이제 낮춥니다. 계속 이게 낮추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배분이 역전이 되면서 은퇴 목표 시기 2035년에 도달이 되면은 안전 자산인 채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반대로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은 압도적으로 낮아지는 자산 배분을 취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2050 TDF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운용 기간이 2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시작 시점의 자산 배분을 보면은 뭐 극단적으로 주식 비중이 이렇게 95%, 채권 비중이 이제 5%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운용을 시작을 할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찬가지로 이 비중은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은 사실 운용사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중이 절대적인 뭐 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고, 똑같은 TDF 2050인데 에이스냐 타이거냐 코덱스냐에 따라서 자산 배분도 달라지고, 또 이 주식 비중도 어떤 TDF는 뭐 미국 비중을 높일 수도 있고 어떤 TDF는 한국 비중을 높일 수도 있고, 이게 오로지 자산 운용사의 판단 하에서 알아서 이제 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는 거기 자산 배분에 뭔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TDF, ETF가 상장된 지 한 1년 조금 지났거든요. TDF의 역사는 꽤 오래됐지만 이게 ETF로 만들어진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TDF, ETF의 지난 1년 성과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2050 TDF를 기존으로 비교를 해봤고, 코덱스와 이제 키움의 2050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즈에도 2050이 있습니다. 자, 1년 성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코덱스가 14%, 그리고 키움이 12%, 그리고 라이즈
라이즈가 9.5%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빈티지가 2050인데도 불구하고 운용 성과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TDF의 성과가 과연 시장의 수익률보다 이렇게 잘한 것이냐, 그러니까는 이 운용사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를 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덱스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인 코덱스 200 ETF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피 200이랑 비교를 하는 것과 동일할 텐데요. 동일 기간의 코스피 200은 약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DF로 선택을 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거둔 거죠. 수익률로만 보면은 이제 2배의 성과를 거둔 것과 사실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다만 S&P 500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S&P 500이 지난 1년간 17%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TDF가 S&P보다 높은 성과를 거둔 종목은 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TDF를 투자하는 거를 막 이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지만,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기 전까지는 S&P 500의 성과도 훨씬 못 미치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코덱스나 키움 같은 경우에는 S&P와 비교를 했을 때 아주 많이 성과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해당 운용사들이 자산 배분을 적절히 잘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TDF, ETF는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면 좋으냐? 이 은퇴 자금을 좀 자동으로 굴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라는 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21세기 최고의 금융 상품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ETF는 정말 완벽한 금융상품 중에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좋아하는 금융상품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종목이 너무 많아요. 800개가 넘는 이 종목 중에서 내가 시장 상황도 고려를 하고 또 내 투자 성향도 고려하고 목표로 하는 운용 기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요것을 ETF의 자산 배분을 요리조리 바꾼다라는 게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좀 현실적이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에 지수 투자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또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종목이 또 막 이렇게 많아지면서 관리가 안 되면서 투자의 결과가 또 좋지 않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TDF는 어쨌든 과거의 어떤 액티브 펀드처럼 자산 운용사에서 뭔가 알아서 운용을 해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ETF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는 투자자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적합한 은퇴 자금을 위한 ETF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은퇴를 목표로 해서 TDF를 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2030이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한 5년 동안만 좀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서 내 자금을 운용을 해줄 ETF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빈티지를 2030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TDF 2030을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죠. 그래서 꼭 은퇴자만을 위한 종목은 또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DF, ETF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이 은퇴 시점과 이 빈티지가 동일한 게 정석이죠. 이제 물론 내가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이거나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이거나 요거에 따라서 빈티지의 선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TDF가 나오게 된 컨셉 자체가 이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는 은퇴 시점을 목표로 해서 자산 배분을 하겠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 은퇴 시점과 빈티지를 일치시키는 게 좀 정석과도 같은 그런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보셨듯이 똑같은 빈티지인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다 다르죠.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자산 배분이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이 운용사마다 살짝 다르고, 또 주식 자산의 이 구성이 운용사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S&P 500만 투자하는 TDF도 있고, 또 어디는 나스닥도 쓸 거고 코스피도 쓸 거고, 주식 비중도 주식 비중 내에서 그 섹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요렇게 조금 TDF에서 주식 비중이 좀 다양한 게 좋다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나는 그냥 패시브로 좀 운용을 해주는 TDF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최근에 출시가 됐죠. 타이거에서 S&P 500 하나로만 이 주식 비중을 설정을 한 TDF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내 성향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TDF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거 운용 성과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1년 데이터밖에는 없는데, 요게 ETF 말고 펀드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역사가 꽤 이제 길기 때문에 어떤 운용사가 TDF 운용을 잘 하는구나
아니면 좀 운용 성과가 좀 미진하구나 이걸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어차피 그 운용사들이 또 ETF도 같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먼저 출시한 TDF 펀드를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TDF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을 운용을 하는데 요즘 다들 뭐 ETF 하는데 나는 이 종목 고르고 뭔가 비중을 결정하고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자산 배분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TDF, ETF를 활용을 해서 은퇴 자금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